최근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한국에 관한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었고, 이 영상은 독일 전역을 경악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독일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앙겔라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생으로 최근에는 일생일대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독일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이곳에서 꽤나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독일 대학교에서 수업을 이어나갈수록 독일은 뭔가 뒤처진 국가일 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학교의 커리큘럼은 너무나도 구식이었고 또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죄다 보수적이고 시대착오적이었기에 제가 독일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된다면 저 또한 꼼짝없이 시대에 뒤떨어진 교수님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될 것 같아 두려워졌습니다. 물론 독일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유명하지만 아무래도 그러한 타이틀은 십수년 전에나 통했지.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곳 대학교에서의 공부를 과감히 포기하고 해외로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는 중국으로 정했죠. 사실 독일과 중국은 꽤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으로 독일 대학교만 해도 수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즐비해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꼭 자국을 마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라도 되는 양 치켜올렸고 저는 그들의 말을 거의 세뇌가 될 정도로 듣다 보니 도대체 중국인들의 자신감의 원천이 무엇인지 궁금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중국은 모든 것이 정체된 독일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중국행을 결정한 거였죠. 하지만 아빠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실 아빠는 평생 동안 독일군에서 복무를 해오신 군인으로 자신의 직업과 독일이라는 조국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그런데 그런 아빠는 제가 이왕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한국으로 가야만 한다며 도대체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말을 해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독일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던 아빠인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한국 같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국가를 추천해준다는 말인가? 저는 아빠의 주장에 매우 당황한 기색만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자신도 조국 대신 엄한 나라를 추천해주는 게 매우 자존심이 상하지만 제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가 없다며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앙겔라, 이제는 세계의 기술 패권은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간 상태란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그간 독일이 주도하던 세계 방산 패권조차 한국이 전부 차지하게 된 상태지. 오죽했으면 현재 아빠가 있는 부대에서는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이건 정말 이상한 상황이지. 독일 군대는 상당한 보안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다른 국가의 무기나 기술이 손쉽게 부대에 배치될 수가 없거든. 그러나 독일은 한국의 기술력이 꼭 필요했고 오직 한국만을 위한 예외 조항을 신설하기까지 했어. 이전에는 독일 군대에서 나토 동맹국 외 국가의 소량의 부품이라도 수출하거나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특별한 승인이 필요했지만 2023년에 독일은 한국산 방산기술을 수입하고 또 이에 필요한 부품을 전해주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 상황이거든. 독일은 한국 기술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력이 자국에 꼭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기에 한국을 나토 회원국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야. 그야말로 독일은 방산 기술력 면에서 한국과 대등하거나 혹은 열세에 처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과 다름이 없다는 거지. 실제로 독일은 정밀타격 능력으로 유명한 주력 미사일 타우러스 KEPD-350에 한국 공군에서 쓰이는 미사일 기술을 도입한 상황인데 이는 인정하기는 싫지만 한국의 첨단 유도 무기 능력은 이미 독일을 아득히 뛰어넘어 반대로 독일이 수입까지 해야 할 정도의 완벽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말과 다름없지. 독일이 다른 유럽 국가들 대신 한국과 협력하기로 한 결정은 한국의 우수한 엔지니어링과 신뢰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이는 한국의 방산 기술의 경쟁력은 이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빠 또한 수십 년 동안 군대에서 복무하면서 독일의 국방 기술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고 있고 이대로라면 한국에 완전히 집어삼켜지게 될 것 같으니 앙겔라, 내가 만약 독일이 아닌 다른 국가로 가려거든 반드시 전도유망한 국가인 한국으로 가야만 해. 이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독일이 이빨 빠진 호랑이라지만 그래도 방산 분야만큼은 압도적인 기세를 자랑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방산 수출은 독일 경제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분야로 만약 독일이 방산 기술력에서조차 한국에 뒤처진다면 그야말로 독일은 엄청난 경제적 불황을 피할 수가 없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며 애써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죠.
베테랑 군인이신 아빠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었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다 저는 중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넌지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국가기에 저는 중국인 친구들이야말로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인 친구들은 이내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앙겔라, 한국은 아예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자치권조차 없는 국가야. 왜냐하면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속국으로 중국의 일부이기 때문이지. 실제로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일부였는데 만약 한국의 국방 기술력이 상당했다면 이렇듯 중국의 지배를 당했을 일 자체가 없지 않았을까?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증거는 애초에 한국의 언어인 한글 자체가 중국에서 개발한 것이라는 점에 있어. 한글은 중국의 학자들이 개발했고 중국이 끔찍한 문맹률을 자랑하는 원시국가 한국을 가엾게 여겨 전해준 것일 뿐이거든. 그리고 한국은 국방 기술력을 개발하기는커녕 애초에 당장 내일 먹을 식량 걱정을 해야 하는 가난한 국가인데 실제로 한국인들은 너무 가난해서 자가용 차량 자체를 거의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 한국의 도로를 좀 봐. 한국에서는 차량을 찾아볼 수가 없으므로 한국 도로에서는 교통체증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 오히려 중국이야말로 부강한 국가고 중국인들은 돈이 많아 차량을 인당 2대 이상씩은 가지고 있으니 중국의 모든 도로에서는 엄청난 교통체증을 보이고 있지. 그런데 이런 가난한 한국이 국방력에 투자할 돈이 어디에 있겠어? 솔직히 저는 이러한 중국인 학생들의 하나 같은 주장에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한국으로 가는 것도 그렇게 탐탁지 않았는데 만약 중국인들의 말이 맞다면 현재 독일이 한국에 의해 완전히 밀리고 있다는 것도 전부 사실이 아니었기에 저는 독일이 적어도 지금의 경제적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일말의 안도감을 느꼈던 거였죠. 물론 상당한 베테랑 군인이셨던 아빠셨지만 아무래도 아빠는 제게 장난을 치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도감도 잠시 저는 얼마 뒤 충격적인 영상을 접하게 되었고 그 즉시 할 말을 잃고 넋이 나가버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우연히 독일의 공영방송 뉴스 채널을 틀게 되었는데 이곳 공영방송에서는 웬 한국에 대한 특집 다큐를 방송해주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독일의 공영방송 채널은 특히나 독일인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이를 잘 알고 있는 독일 공영방송사이기에 웬만해서는 다른 국가에 대한 특집 다큐를 제작하거나 집중 조명을 하는 경우도 좀처럼 없거든요. 하지만 이번 다큐에서는 만약 독일이 한국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독일은 10년 내로 그간 쌓아온 모든 부를 전부 반납하고 망해버리고 말 거라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방송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나 독일 진행자의 첫마디는 제게 더욱 충격적으로 들려왔죠. 한국은 정말 특별한 국가입니다. 세계 역사상 한국 같은 국가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일단 한국은 자신들 옆에 있는 중국 등의 강대국들에 비한다면 매우 조그마한 국가임에도 5,000년 동안이나 주권을 지켜온 점부터가 매우 놀랍습니다. 보통 작은 국가들은 근처의 거대한 국가들에게 흡수되며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순리지만 한국은 그러한 순리를 거부한 채 중국 같은 거대한 국가의 침입을 끝까지 막아내며 오히려 지금은 그러한 거대한 국가보다도 강력한 모습과 위상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거대한 국가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국가들은 필연적으로 그러한 거대 국가들의 엄청난 영향을 받거나 경제 및 문화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국은 중국과 완전히 독립적인 특성을 띠고 있죠. 일단 이들의 문화부터가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은 세계 최악의 문맹률을 자랑하고 있지만 한국의 독자적인 언어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한글 덕분에 한국의 문맹률은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에 의해 과학적으로 구조화되고 중국의 한자와 무관한 완전히 독특한 음성 체계로 발명되었기에 한국은 중국처럼 엄청난 문맹률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던 것입니다. 또한 서기 612년에 벌어진 살수강 전투를 참고해본다면 한국은 중국의 대규모 병력을 완전히 격퇴하며 아예 거대한 제국 자체를 붕괴시켜버리기까지 했는데요. 그 밖에도 한국은 중국의 여러 차례 침략을 전부 다 막아내며 주권을 지켰고 이건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다른 국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운명을 가졌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그간 여러 소규모 국가들을 전부 병합하며 덩치를 불려왔지만 그런 중국도 오직 한국만큼은 어쩌지 못했거든요. 저는 진행자의 말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의 말이 맞다면 한국은 중국인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국가인 셈이었거든요. 사실
이건 매우 이상하긴 했습니다. 한국의 문맹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반대로 중국은 가장 높은데 이는 수천 개의 복잡한 문자를 사용하는 중국과는 달리 한글은 간단하고 논리적인 문자로 유명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중국인들의 말대로 중국이 한글을 창제했다면 한국은 문맹률이 거의 0%에 달하는데 왜 중국은 여전히 높은 문맹률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했다는 말인가요? 이건 도저히 논리에 맞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찾아보니 한국에서는 다른 대도시만큼의 엄청난 교통체증이 흔치 않은 것도 한국인들은 가난해서 자가용 차량을 구매할 여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 한국은 높은 기술력을 통해 압도적인 도로 인프라를 구현해냈기 때문이었는데요. 한국은 AI 교통관제 시스템과 스마트 고속도로를 통해 혼잡을 방지하는 등 매우 발전되어 있는 교통기술을 보여주었고 한국인 운전자들은 사고가 난 지점이나 혼잡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 등을 미리 인지하고 추천받은 우회 경로로 즉시 돌아갈 수 있어서 그야말로 자신들의 도로를 200% 사용하는 한국인들은 이러한 교통체증에서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계획되지 않은 도시화와 인구 과잉, 그리고 체증에 대한 대비책 및 기술력이 전무하기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항시 발생하는 거였는데요. 중국은 개발도상국답게 인구수에 대비한다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은 편임에도 그저 비효율적인 모습만을 보이며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거였습니다. 즉, 한국은 완전히 독립적인 국가일 뿐만 아니라 거대 국가 중국보다도 훨씬 더 진보되고 우수한 국가였다는 말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한국에 대한 감탄도 잠시 진행자는 도저히 믿기 힘든 경악스러운 주장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밌게도 한국은 5천년 동안 중국의 완벽한 대항마의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이번에도 중국의 대항마로서 전 세계를 구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은 중국을 억제할 만한 능력이 있는 국가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어째서 다른 국가를 구원하는 거냐며 의문을 표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한국은 정말로 중국의 말도 안 되는 구조의 기술 수출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을 좀 보세요. 중국은 압도적인 물량 공세 및 박리담회로 빠른 발전을 이룩한 국가입니다. 중국에는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에 인건비가 없으니 이런 기형적인 방법의 발전이 가능한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중국의 저가 정책은 기존의 강대국들이 지배하던 기술 수출의 판도를 뒤흔들며 이들의 파이를 떼어가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잘 나가던 이러한 중국의 박리담회 정책은 최근 들어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한국 때문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방산 기술력 퀄리티는 너무나도 극단적으로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무기 수출 국가 또한 한국과 겹치는 경향이 있기에 중국은 도저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일단 중국 무기는 열악한 재료, 결함 있는 기술, 그리고 일관성 없는 품질 관리로 악명 높은 대신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는데요. 그러나 무기는 실제 전투 상황에서 사용되는 만큼 한국과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신뢰할 수 없는 중국의 무기를 수입할 국가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K9 썬더 곡사포는 폴란드와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유럽 국가들로 수출되며 100%의 운용 신뢰도를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파키스탄으로 수출된 중국의 PLG-45 곡사포는 잦은 전자 오작동과 정확도 저하로 사실상 있으나 만화한 존재거든요. 또한 한국은 외국의 청사진에 의존하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무기를 독자 개발하기 위해 독창적인 차세대 군사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K2 블랙팬서 등의 독창적인 결과물을 내놓으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지만 중국의 방위산업은 러시아, 미국, 유럽에서 훔친 군사기술을 역설계하여 구축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국의 J-31 스텔스 전투기는 미국의 F-35를 직접 모방한 것이지만 첨단 항공전자 기술 및 부품이 부족하여 한국의 KF-21 보라매에 비해 완전히 구식이고 중국의 99형 전차는 구식 소련 시대의 T-72 설계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가짜일 뿐이죠. 같은 동북아시아 국가인 한국과 중국의 기술 수준 차이가 이렇게나 현저하니 당연히 한국과 중국은 여러 전문가들의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저렴한 가격에 혹해 중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였던 나라들조차 결국에는 중국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저가 무기가 시장에 풀리는 것을 완전히 막아주었고 이로 인해 한국은 본의 아니게 기존의 생태계 교란을 막은 영웅이 되어 전 세계로 하여금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엄청난 열등감을 가질 만도 합니다.
중국의 국가적 수건이 바로 유럽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중국은 여론 및 성능 조작까지 서슴지 않으며 어떻게 해서든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려 노력했거든요. 그러나 저비용 대량 생산 무기로 시장에 범람하려는 중국의 전략은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 정밀 제조, 전략적 파트너십, 신뢰성에 가로막히며 완전히 실패했고 결국 한국이라는 벽에 좌절하고 만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해 물었을 때 이들이 왜 이렇게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까지 오버를 했는지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해주었죠. 바로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기에 한국 이야기만 들으면 그야말로 발작을 일으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중국의 상황을 그저 남일 보듯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진행자는 이내 이건 그저 본격적인 주장을 하기 위한 밑밥이었을 뿐이라는 듯 도저히 입을 다물 수가 없게 하는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이렇듯 중국을 완전히 가로막아준 상황에 대해 독일도 한국에 고마워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은 그간 독일이 지배하던 산업마저도 전부 빼앗아버리며 전통적인 방산 강국인 독일의 아성마저 뛰어넘을 압도적인 기술 강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저번에 10조 규모의 폴란드 방위 협정을 한국이 가로채버린 사건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폴란드는 전략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옆에 위치한 유럽 최대의 국방비 지출국 중 하나이고 독일은 전통적으로 폴란드에 탱크와 포병을 공급해왔기에 모든 독일인들은 이번에도 독일이 폴란드에 무기 수출을 성공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독일은 10조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눈앞에서 한국에 빼앗겨야만 했고 한국은 이러한 막대한 수익을 얻음과 동시에 폴란드 수출을 발판 삼아 현대화를 모색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 계약 직후 폴란드 및 루마니아 그리고 핀란드에게 추가적으로 K2 전차를 수출했고 그만큼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는 악성 재고로 남을 뿐이었는데요. 한국은 단숨에 50조 원 규모의 실적을 올렸고 독일은 이에 대한 실망의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진짜 문제는 이러한 한국의 성과를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뿐 한국의 기술력과 저력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한국의 K2 블랙팬서가 독일의 레오파드를 압도하는 상황은 어느 정도 필연적인 상황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기존의 성공에 안주했고 결국 혁신이 멈춰버렸거든요. 반면에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기술적으로 진보된 국가였습니다. 한국의 K2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보다 빠르고 저렴한 데다 더욱 정확하고 안정적인 포성능을 자랑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가장 소름 돋는 점은 한국은 상대 국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제로 구현하는 무서운 국가라는 점입니다. 일단 폴란드와 루마니아, 핀란드가 기존에 선택하던 독일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절대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치명적인 한계가 존재했음에도 한국은 그러한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주었지만 독일은 이러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죠. 일단 이들 국가는 혹독한 겨울 기후와 불안정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는 자연적인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특히나 폴란드는 극심한 겨울 날씨를 겪고 있으며 기온이 섭씨 마이너스 2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폭설과 얼음 축적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나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는 엔진 고장과 기동성 문제로 인해 추운 날씨 조건에서 고전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데요. 또한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근처의 폴란드 동부 전선은 불안정하고 진흙탕 같은 지형을 가지고 있어 기동성이 뛰어난 탱크가 필요하지만 레오파드는 독일의 지형인 평지 조건 하에서만 뛰어난 성능을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의 K2 탱크는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줬죠. 한국은 K2 전차를 운용하는 국가의 환경에 맞춘 업그레이드를 제공해 주었고 실제로 이러한 개량된 K2 전차는 첨단 콜드 스타트 엔진 시스템으로 개조되어 극한의 온도에서도 원활한 작동을 보장했으며 한국은 폴란드의 불안정한 지형에서 우수한 오프로드 이동성을 위해 강화된 서스펜션 시스템을 도입했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장했습니다. 사실 독일 입장에서는 꽤나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전차라는 무기 자체가 원래 영하의 온도나 극한의 조건 하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무기거든요. 즉, 이건 한국이 미친 기술력을 보여준 거지 딱히 독일의 기술이 열악한 것도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며 각종 방산 전문가들에게
한국의 K2 전차에 대한 의뢰를 맡기게 됩니다. 독일은 한국이 성능 조작을 했다고 확신했고 이를 만천하에 공개함으로써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아오려는 의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 충격적인 결과가 드러났죠. 바로 극한의 겨울철 테스트에서 한국의 K2 전차는 섭씨 마이너스 30도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한 반면 독일의 레오파드2는 영하의 온도로 내려가자 즉시 엔진 오작동이 반복되었거든요. 그리고 K2 전차는 레오파드2와 달리 얼어붙은 강과 깊은 눈까지 통과하며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의 눈을 의심케 만들었습니다. 즉, 독일은 괜히 이를 키운 까닭에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 수준만 전 세계에 홍보해준 셈이었고 이로 인해 독일은 기존의 계약마저 추가적으로 한국에 빼앗기며 완전히 망신살을 사게 되었죠. 물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련 시대의 구식 철도 인프라를 가졌다는 점도 더더욱 K2 전차를 우위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는 자국의 실정에만 맞췄기에 융통성 없이 무거워서 도저히 구식 철도로는 운반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이에 대한 맞춤 설계를 통해 개조된 버전의 경량 K2 전차를 공개했고 전차 운송 경로를 최적화한 첨단 물류 관리 소프트웨어까지 제공하는 천재적인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K2를 선택함으로써 독일의 더 무거운 탱크에 필요했던 사실상 불필요한 철도 개조 비용을 10조 이상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한국 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하고도 한국에 감사를 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진행자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국가라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한국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협상력, 그리고 융통성까지 겸비한 도저히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완벽한 국가였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강점은 그동안 기술 강국이라는 이미지 덕분에 별다른 혁신 없이도 기술 수출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던 독일을 완전히 곤란에 빠뜨리게 하기에 충분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아직 최악의 상황만은 도래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생각보다 엄청난 국가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육군력에만 집중된 국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만약 독일이 다른 분야에서의 수익을 꾸준히 올릴 수만 있다면 분명 한국으로 인한 손해를 메꿀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행자는 이런 제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독일 입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한국은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주의자라는 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북한과 중국이라는 적을 두고 있고 사실상 이 두 나라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다지 강한 해군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자신들이 집중해왔던 육군 및 공군력에 비한다면 해군력만큼은 비교적 떨어지는 수준인 것이 사실이었죠. 그러나 한국은 무지막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불과 몇 년 만에 해군력 부분에서도 상당한 수준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한국은 또다시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아니 믿고 싶지도 않은 초대형 계약을 연이어 가져갔죠. 그건 바로 한국은 노르웨이와 3조 규모의 잠수함 계약을 따냈기 때문인데요. 사실 독일의 티센크로프 해양 시스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 잠수함 시장을 지배해왔고 특히나 노르웨이는 과거에 독일 잠수함을 독점적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이러한 확실한 시장을 한국에 빼앗긴 점은 분명 독일의 뼈아픈 손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한국은 유럽 해군 방위 부문 전체에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기에 이들은 독일의 이익을 빼앗고 수십조 원의 잠재적 이익을 얻게 된 셈이었죠. 실제로 한국과 노르웨이의 협정 소식을 들은 스웨덴과 핀란드 같은 나토 동맹국들은 독일제가 아닌 한국산 잠수함 사용을 재고하도록 장려하는 공문까지 낸 상황인데요. 독일의 티센크로프 해양 시스템은 노르웨이 및 북유럽 국가들이 기존처럼 독일의 엔지니어링에 충성할 것이라고 믿고 212형 잠수함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미 수많은 물량을 제작했던 터라 이러한 한국의 난입은 독일로 하여금 더욱 큰 손해를 입게끔 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죠. 암울하게도 독일은 기존의 기술 강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이러한 한국의 아성에 대응할 마땅한 방법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해공 중에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의 해군이라지만 한국은 이러한 해군 기술력마저 독일을 완전히 능가한 상황이거든요. 독일이 기존의 지위에 만족하며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때 한국은 기술 혁신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은 끝에 몇 년의 기술 격차를 그대로 극복해버린 것입니다. 일단 한국의 KSS-3 잠수함은 첨단 항공 독립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독일의 212형 잠수함보다 더 오래 잠수할 수 있는데요. 또한 한국이 자랑하는 미사일 기술인 최첨단 탄도 미사일 능력으로 화력과 스텔스 면에서도 훨씬 뛰어나죠.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 스텔스 기술과 탄도 미사일 기술이야말로 방산 기술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구현해내기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독일조차 가까스로 부분적으로만 구현한 기술을 완벽하게 개발함으로써 전 세계를 놀라게 함과 동시에 독일의 단골 손님이었던 유럽 국가들을 전부 가로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해군 기술력에 대한 부분에서마저 말도 안 되는 맞춤형 설계 능력을 선보이면서 자신들의 경쟁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 국가들에게 각인시켰거든요. 노르웨이를 좀 보세요. 노르웨이는 혹독한 북극 해양 환경을 가진 국가로 노르웨이의 물은 극도로 차갑고 강력한 해류와 얼음으로 덮인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노르웨이는 잠수함을 운용하기에 최악의 환경을 가졌다는 말이죠. 이렇듯 노르웨이는 외딴 북극 순찰 구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더 긴 수중 내구성이 필요했지만 기존의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노르웨이의 요구를 충족해줄 수 있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까무러칠 해결책을 가져왔죠. 바로 한국은 자신들의 잠수함을 맞춤형 업그레이드하여 얇은 얼음층을 뚫을 수 있는 북극급 선체로 KSS-3 잠수함을 보강했거든요. 한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은 물속에서 50% 더 긴 내구성을 제공하여 북극 해역에서의 더 긴 순찰 임무를 보장했고, KSS-3에는 영하의 온도에서 센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빙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기에 그야말로 노르웨이는 국가 창립 이래 최초로 자신들의 극악의 환경에 맞는 맞춤형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독일의 212형 잠수함은 선체 보강이 약한 온화한 유럽 조건을 위해 설계되었고, 기술력 부족으로 노르웨이의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설계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혹한기 시험 동안 독일제 잠수함은 배터리 비효율성으로 인해 자주 재점화가 필요했지만 한국의 KSS-3는 최대 45일 동안 물속에 머물렀죠. 한국의 말도 안 되는 속도 또한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전 유럽 국가들을 군침을 흘리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였죠. 노르웨이 및 북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 3년 이내로 잠수함이 필요했지만 독일은 212형 잠수함 한 척을 완성하는데 자그마치 6년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최적화된 AI 공정 설계 시스템을 갖춘 국가였고 주문을 받은 모든 잠수함을 3년 내로 제작할 수 있었기에 이렇듯 모든 면에서 독일을 압도하는 한국은 자연스레 노르웨이라는 거대한 중요 고객을 독일로부터 빼앗아온 거였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으니 만약 독일이 한국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독일은 정말로 몇 년 내로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은 한국의 기술력을 추월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술 패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도 모자랄 상황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한국이 주요 글로벌 방산 계약에서 독일을 상대로 거둔 결정적인 승리는 군사력 역학의 역사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전통적인 업체들이 지배하던 방산 산업은 이제 한국이 군사기술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재편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지정학적 영향력, 기술 리더십, 경제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한국의 국방 분야에서 독일을 능가하는 영향력은 군사 분야를 훨씬 넘어 여러 차원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고 결국 이러한 한국의 경쟁력은 더더욱 독일의 파일을 빼앗고 말 것입니다. 한때 독일로 갈 것으로 예상되었던 폴란드의 역사적인 대형 입찰은 한국이 차지하게 되었고 노르웨이의 한국 선택은 유럽 해군 시장에서의 기존의 독일의 독점을 종식시켜버렸죠. 그야말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서방 무기 구매국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압도적인 경쟁자가 되어 독일 및 유럽을 완전히 지배할 두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이 지금부터라도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독일을 추월한 한국은 최소 10년간은 독일의 파일을 빼앗으며 막대한 경제적 호황을 누리게 될 것이거든요. 한국은 기존의 독일산 무기에 의존하던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며 그 이익만 해도 최소 1,000조 원 규모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 현대 로템, 하나 디펜스, DSM이 등 한국의 방위산업체들이 생산을 확대하고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므로 한국은 더더욱 부강한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겠죠. 가장 두려운 부분은 한국은 대표적으로 성공에 안주하지 않는 국가로 늘 그렇듯이 벌어들인 돈 전부를 또다시 R&D 투자에 사용하며 한국은 AI 기반 전투 시스템,
자율전차, 첨단 미사일 방어 등 차세대 군사 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독일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한국과의 벌어진 기술 격차를 좀처럼 메울 수가 없게 되겠죠. 물론 한국의 국제적인 정치 및 외교적 입지도 상당히 강해질 것입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및 기타 나토 동맹국들은 현재 한국의 군사 장비를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 유럽 간의 정치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토 국가들에서 계약을 따낸다는 것은 유럽과의 더욱 강력한 유대를 원하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 모두가 고대하고 있지만 아무튼 오직 한국만이 이러한 쾌거를 달성한 것이죠. 그리고 한국은 이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군사 동맹을 확장하여 외교력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나토와 EU 국가들은 이제 한국을 전략적 방어 파트너로 보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아시아 외부의 군사 정책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임을 의미하거든요. 즉,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지역 군사 강국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방위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주요 강대국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한국은 독일의 명성을 그대로 뺏어오며 몇 년 내로 독일보다 부강하고 입지가 강력한 국가가 될 게 확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독일인들은 아직까지도 현실을 외면한 채 과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예정된 손해보다도 훨씬 더 막대한 손해를 보며 그야말로 한국의 완전히 나라 자체가 집어삼켜지게 되겠죠. 그렇게 다큐는 종료되었고 저는 이러한 충격적인 영상에 완전히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베테랑 군인이셨던 아빠의 말에는 틀린 게 하나도 없던 거였고 저는 중국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한국에서의 미래를 꿈꿔야 했던 거였죠. 결국 저는 하마터면 인생을 날리는 실수를 할 뻔했던 제 상황에 소름마저 돋으며 한국에서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독일이라는 나라에 자부심이 가득하셨던 아빠조차 제 한국행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의 영향력과 강력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